반도체 공정 장비 실습 7차 과제 동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것은 반도체 테스트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후공정으로 반도체 설계는 제조를 위한 공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품의 제조 공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자면 웨이퍼 공정, 패키징 공정, 그리고 테스트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도체 제조의 프론트 엔드 공정이면 웨이퍼 제조 공정을 백엔드 공정이라 하면 패키지와 테스트 공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웨이퍼 제조 공정 내에서도 프론트 엔드, 백엔드를 구분하는데 웨이퍼 제조 공정 내에서 프론트 엔드는 보통 시모스를 만드는 공정이며 백엔드는 시모스를 만든 후에 진행되는 금속 배선 형성 공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밑에 왼쪽의 그림은 반도체 제조 과정과 반도체 업종을 나타내는 업종을 연관 지어 본 모식도입니다. 반도체 설계만 하는 업체를 팹리스라고 부르며 대표적인 곳은 퀄컴과 애플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팹리스에서 설계된 제품은 웨이퍼로 제작되는데 이 웨이퍼 제작 전문 업체를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OSAT, Outsourced Assembly and Test입니다. 대표적인 업체는 AESE, 에코 등의 회사가 있으며 반도체와 웨이퍼를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설계부터 웨이퍼 제작, 패키지와 테스트를 모두 진행하는 업체인 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입니다. 팩츄얼이며 종합 반도체 회사이며 SK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다음은 테스트의 종류입니다. 테스트할 대상의 형태에 따라 웨이퍼 테스트, 패키지 테스트로 구별할 수 있지만 항목에 따라 온도별, 속도별, 동작별 테스트로 세 가지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온도별 테스트는 테스트 대상에 인가되는 온도가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속도별 테스트는 코어 테스트와 스피드 테스트로 구별합니다. 코어 테스트는 반도체 제품의 코어 동작, 즉 원래 목적의 동작을 잘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스피드 테스트는 동작 속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원하는 속도로 제품이 동작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동작별 테스트로는 DC, AC, 기능 테스트로 또한 구별하며 DC 테스트는 DC로 인가하여 결과가 전류 또는 전압을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며 AC는 AC 동작 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능 테스트는 제품의 각 기능을 동작시켜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다음은 웨이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대상이 웨이퍼이며 칩들의 특성과 품질을 웨이퍼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테스트 장비와 칩을 연결해 칩의 전류와 신호를 인가해야 합니다. 웨이퍼 테스트는 보통 EPM, Electrical Parameter Monitoring, 웨이퍼 버닝, 테스트 리페어, 테스트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EPM은 불량을 걸러내는 것보다는 제품의 단위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평가 및 분석하여 웨이퍼 제작 공정에 피드백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입니다. 다음은 웨이퍼 버닝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제품 수명 동안의 불량률을 시간 함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불량을 유도하여 초기 불량을 미리 선별하기 위해 하는 것이 버닝이며 웨이퍼 버닝은 온도와 전압을 인가하여 웨이퍼 상태의 제품에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초기 불량 기간에 나타낼 수 있는 불량이 모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앞의 과정으로 초기 불량을 도출한 웨이퍼는 프로브 카드로 웨이퍼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웨이퍼 테스트는 웨이퍼 레벨에서 칩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공정입니다. 불량을 미리 선별해 웨이퍼 레벨 불량 원인 분석 및 제조 공정 피드백 웨이퍼 레벨 분석을 통한 소자 및 설계 피드백 등이 주요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페어 단계입니다. 리페어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수행하는 공정으로 불량 셀을 여분의 셀로 대체하는 리페어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테스트 공정에서뿐만 아니라 패키지 테스트 공정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패키지 테스트입니다. 패키지 테스트는 단위로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하며 장비에 주는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테스트를 충분히 진행하여 제대로 된 양품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단계로는 TDBI 테스트 외관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DBI는 테스트 듀링 버닝으로 제품의 잠재 불량을 초기에 제거하기 위해 제품의 전압과 온도로 스트레스를 가하는 테스트가 버닝인데 패키지로 만든 후 실시하는 버닝은 TDBI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이며 데이터 시트에 정의된 동작이 사용자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판단하는 공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관 검사입니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테스트 결과, 특히 스피드 구분이 필요한 경우 스피드 특성을 패키지 외관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때 마킹이 필요한데 마킹을 해 외관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반도체 패키지의 정의와 역할입니다. 전자 패키징 기술은 모든 전자 제품의 하드웨어 관련된 기술로서 하드웨어 구조물은 반도체와 같은 능등 소자와 저항 컴패시터와 같은 수동 소자로 구성됩니다. 먼저 능동 소자는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로직 반도체와 같이 그 회로가 구현되어 역할을 하는 소자입니다. 다음은 컴패시터입니다. 전자를 저장하여 결과적으로 전기 용량을 갖게 하는 소자입니다. 다음은 수동 소자입니다. 전자 소자 가운데 증폭이나 전기 에너지의 변환과 같은 능동적 기능을 갖지 않은 소자입니다. 외부와 전기적 기계적 접속을 위해 솔더볼이나 리드 가핀이 되어 있는 모양이 요즘 가장 일반적인 반도체 패키지의 형태입니다. 솔더는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으므로 전기 기계적 접합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 금속입니다. 여기서 리드란 전자회로 또는 전자부품의 단자에서 나오는 선으로 전자부품을 회로 기판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밑의 그림은 반도체 패키지의 역할을 모식도로 표현한 것으로, 반도체 패키지는 기계적 보호, 전기적 연결, 기계적 연결, 열 방출 등의 네 가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역할은 내용물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패키지는 반도체 칩 소자를 EMC와 같은 패키지 재료로 감싸 외부의 기계적 및 화학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패키지는 물리적, 전기적으로 칩을 시스템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전기적으로 칩과 시스템을 연결해 칩에 전원을 공급하고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호를 입력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반도체 패키지의 개발 트렌드입니다. 반도체 패키지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해왔다. 열 방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열 전도도가 좋은 재료를 개발했고, 반도체 패키지 구조도 열 방출을 잘할 수 있게 설계 및 제작되어 왔습니다. 기술로는 3차원 반도체 적층 기술과 소형화가 있습니다. 3차원 반도체 적층 기술은 반도체 패키지 기술 개발에 획기적으로 중요한 트렌드이며, 기존의 반도체 패키지는 하나의 칩만을 패키지하였지만 지금은 한 패키지에 여러 개의 칩을 넣은 MCP, SIP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화입니다. 반도체 제품들이 모바일뿐만 아니라 웨어러블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소형화는 고객의 중요한 요구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패키지 크기를 줄이는 기술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웨어러블이란 반도체 제품들이 옷에 착용하고 사용하게 만드는 적용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패키지의 기본 역할이 칩 소자의 보호이므로,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도 반도체 제품이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신뢰성이 높은 패키지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반도체 패키지는 곧 최종 제품으로 원하는 기능을 발휘하면서 제조 비용까지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중요합니다. PCB 기판은 판넬 형태로 제작되고 원감 절감의 이슈 등으로 최소 패턴을 만드는 능력치가 많이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웨이퍼의 경우 포토 공정의 발달로 작아졌기 때문에 점점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패키지는 웨이퍼에서 잘린 칩을 단품화하여 PCB 기판에 실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PCB 기판과 웨이퍼의 차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업무 과정으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으며, 두 번째는 반도체 칩이 새로 개발되어 그것을 반도체 패키지로 만들어 평가를 통해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검증 및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반도체 패키지의 종류입니다. 먼저 반도체 패키지는 크게 웨이퍼를 칩 단위로 잘라서 패키지 공정을 진행하는 컨벤셔널 패키지와 패키지 공정 일부 또는 전체 웨이퍼 레벨로 진행하고 나중에 단품으로 자르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 1과 같이 첫 번째와 같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먼저 컨벤셔널 패키지는 패키징하는 재료에 따라 세라믹 패키지, 플라스틱 패키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패키지는 잘라진 칩을 부착해 정기적으로 연결하는데, 그 매개가 되는 기판 종류에 따라 다시 리드 프레임 타입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하는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리드 프레임 타입 패키지의 여러 종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DIP, GIP 같이 리드를 PCB에 구멍에 삽입하는 관통홀 형태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핀의 수가 많아지고 PCB의 디자인이 복잡해짐에 따라 삽입형 기술로는 한계가 생기며 TSOP, QFP, SOJ 같이 리드가 표면에 붙는 표면 실장력 형태가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먼저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는 리드 프레임 타입 패키지에 비해 다층의 배선을 구성하기 때문에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고 패키지 크기도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리드 프레임 타입 패키지는 리드 프레임으로 배선을 만들기 때문에 배선의 금속 층 수는 무조건 1층이어야 합니다. 리드 프레임이 금속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절대 2개 이상의 금속 층 수를 형성시킬 수 없는 것이며, 서브스트레이트는 제조 시에 원하는 만큼 금속 층수를 만들 수 있어서 패키지 설계나 전기적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각각 다른 금속 층수의 서브스트레이트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리드 프레임입니다. 리드 프레임은 핀 역할을 할 리드가 패키지에 형성할 때 옆면에서만 만들 수 있다. 반면에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는 한 면에 핀 역할을 하는 솔더볼을 배열해 많은 수의 핀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전기적 특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 프레임 타입 패키지는 칩이 몰딩된 본체 크기 외에도 리드가 옆에 나온 공간만큼 패키지 크기가 커지지만,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는 핀이 패키지 바닥에 있으므로 옆에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서 칩이 몰딩된 본체 자체가 패키지 크기가 되기 때문에 리드 프레임 타입 패키지보다는 패키지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 대한 것입니다. 펜인 WLCLP가 있으며,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패키지 공정을 웨이퍼 레벨로 진행하는 패키지이며, 협의적인 의미로는 패키지 공정 전체를 웨이퍼 레벨로 진행한 패키지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WLCSP입니다. 여기서 WLCSP는 펜인 WLCSP와 펜아웃 WLCSP와 P로 구분되는데, 먼저 펜인 WLCSP에 관해 설명하면, 펜인 WLCSP는 웨이퍼 위에 바로 패키지용 배선과 절연층 솔더볼을 형성한 패키지로 컨벤셔널 패키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장단점을 가진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칩의 크기가 그대로 패키지 크기가 되므로 가장 작은 크기의 패키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서브스트레이트와 같은 매개체 없이 솔더볼이 칩 위에 바로 붙기 때문에 전기적 전달 경로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전기적 특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서브스트레이트와 와이어 등의 패키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웨이퍼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공정이 진행되므로 웨이퍼의 칩 수, 넷 다이 수가 많고 수율이 높은 경우에 저비용으로 공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실리콘 칩이 그대로 패키지가 되므로 패키지의 물리적 화학적 보호 기능이 매우 약합니다. 패키지가 실리콘 자체이므로 패키지가 붙을 PCB 기판과 열팽창 개수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둘 사이를 연결하는 솔더볼에 더 많은 응력이 강해지므로 조인트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반도체 패키지의 종류 두 번째입니다. 먼저 적층 패키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 개의 패키지로 가능한 것을 하나의 적층 패키지로 만들어 훨씬 적은 면적에서 더욱 향상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적층 패키지는 중요한 패키지 기술이자 제품 구현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칩들을 한 패키지에 넣음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가진 패키지로 구현하거나 메모리의 경우 메모리 칩 여러 개를 한 패키지에 넣어서 더 높은 용량의 패키지를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적층 패키지는 세 개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패키지를 적층하여 하나의 패키지를 만드는 패키지 적층 패키지, 칩들을 한 패키지 내에서 적층하여 와이어 본딩을 이용한 칩 적층 패키지, 칩 적층 패키지 내부의 전기적 연결을 기존 와이어 접합 기술이 아닌 실리콘 관통 전극 TSV를 이용한 칩 적층 패키지가 있습니다. 먼저 패키지 적층은 패키지 자체를 수직으로 적층하여 만든 패키지로 칩 적층 패키지와 장점과 단점이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패키지 적층은 테스트가 완료된 패키지를 적층하고 적층한 후에도 테스트 시 불량이 난 패키지를 양품인 패키지로 교체하는 제작업이 쉽습니다. 칩 적층 패키지에 비해 테스트 수율 면에서 우수하지만 크기가 크고 신호 전달 경로가 길어 전기적 특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POP, 패키지 온 패키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칩 적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패키지에 여러 개의 칩을 넣을 때 수직으로 적층할 수도 있고 기판에 수평으로 붙여서 넣을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 넣은 경우엔 패키지 크기가 커지게 되므로 수직으로 적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칩 적층 패키지는 패키지 적층에 비해 더 작은 크기의 패키지를 구현할 수 있으며 전기적 신호 전달 경로가 짧아 전기적 특성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패키지 테스트를 할 때 한 개의 칩이 불량인 경우 패키지 내의 다른 칩들이 양품이더라도 전체 패키지를 버려야 해서 테스트 수율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칩을 적층하는 칩 적층 패키지는 적층되는 칩이 많을수록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칩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TSV입니다. 실리콘 관통 전극의 약자이며 TSV는 실리콘을 뚫어서 전도성 재료로 채운 전극을 의미하며 칩을 적층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칩을 적층할 때 기존에는 칩과 서브스트레이트를 와이어로 연결하던 것을 칩의 구멍을 뚫어서 전도성 재료인 금속 등으로 채워 수직으로 칩을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TSV는 적층 시에는 칩 단위 공정을 하지만 적층 전에는 TSV를 형성하고 적층 연결을 위해 칩 앞뒤에 솔더 범프를 형성하는 공정을 웨이퍼 레벨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장점으로는 성능과 패키지의 크기입니다. TSV를 이용한 칩 적층은 복잡한 와이어도 없고 와이어를 연결할 공간도 필요 없어 그만큼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TSV를 이용한 칩 적층은 TSV를 이용해서 바로 아래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TSV의 메모리 적용 제품으로는 그래픽 네트워크 HPC 등에 적용하는 HBM, 그리고 드램 메모리 모듈로 사용되는 3DS 등이 있습니다. HBM은 패키지가 다 완료된 제품이 아닌 반 패키지 제품입니다. 시스템 업체에 이 HBM을 보내면 시스템 업체가 인터포저를 사용하여
자신의 로직 칩 옆에 HBM을 나란히 붙여 2.5D 패키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패키지가 SIP라 불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터포저란 2.5D 패키지에는 HBM과 로직 칩의 I/O 펌프 수가 너무 많아서 서브스트레이트에 대응하는 패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웨이퍼 공정을 통해서 HBM과 로직 칩을 대응할 수 있는 패드와 금속 배선을 만들어 HBM 로직 칩을 붙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TSV를 다시 서브스트레이트에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3DS 메모리는 BGA 패키지를 만들어 그것을 다시 PCB 기판에 실장해 메모리 모듈 형태의 제품을 만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패키지 설계와 해석입니다. 이 밑에 그림은 반도체 패키지 설계의 업무 내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 내용 때문에 반도체 패키지 설계 엔지니어들은 시스템 업체에서 요구하는 패키지 솔블 배열과 칩의 베드 배열을 배선이 가능한지 연결해보고 가검토를 통해 반도체 칩 소자의 특성, 공정에서 유리하게 패키지 솔더볼 배열 패키지 크기 및 스펙을 제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패키지 가능성 검토 초기 단계에서는 최적의 패드 배치를 제한하고 배선 가능성 확보와 특성 작업성 최적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패키지 설계 단계에서는 정기적 기계적 공정 최적화를 위해 정기적 해석 구조, 해석 열해석을 진행합니다. 열 특성이 최적화되고 공정도 최적화될 수 있게 설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품질 문제 예방을 위하여 소재 공정 장비를 고려한 설계 규칙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제저 및 재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조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전산무사 해석은 특정 상황에서의 현상을 이해하고자 이미 도출된 일환식을 특정 조건에 적용하고 이를 전산의 힘을 빌려 도출하는 것으로 4단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연 형상을 지배하는 인자와 인자 간의 관계를 수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전산모사가 가능하도록 모델링하는 것이며 3단계는 이 모델의 지배 방정식을 적용하여 수학적으로 계산하며 네 번째로는 그 결과를 현상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에서는 구조 해석을 활용하는 주요 항목 중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는 패키지의 힘 해석, 솔더 접합부 신뢰성, 그리고 패키지 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힘 해석은 패키지 공정 중 온도가 인가되고 다시 상온으로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이종 재료 간의 열팽창 개수의 차이가 생기고 패키지가 휘어지며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구조 및 재료의 탕성 개수, 열팽창 개수, 공정 온도와 시간 등을 인가로 구조 해석을 진행하여 힘을 예측하고 불량이 발생하지 않게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솔더 접합부 신뢰성입니다. 솔더는 반도체 패키지와 PCB 기판 사이에서 기계적 전기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솔더 접합부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하며 패키지를 만들기 전에 구조 해석을 통해 솔더 접합부의 신뢰성을 분석하여 패키지 구조나 재료를 개선해야 하며 솔더 접합부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강도 해석입니다. 패키지는 외력으로부터 칩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외력의 또한 강건성을 대표하는 것이 패키지 강도입니다. 제품의 강건성 판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9브림 또는 4.9브림과 같이 만능 제로 시험기 UTM을 활용한 패키지 강건성 시험을 실시하여 파단 강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UTM이란 재료의 강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설정 하중으로 시험펜을 당기거나 압축하여 인장 강도, 굽힘 강도를 측정하는 시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열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전자기기 동작 시 전력을 소모하여 열이 발생하는 건데 이때 발생한 열로 반도체 제품을 포함한 부품의 온도는 상승하는데 이것을 전자장비의 기능, 신뢰성, 안정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자장비는 적절한 냉각 시스템을 통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부품의 온도를 특정 수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기 해석입니다. 반도체 칩이 고속화, 고밀도화되면서 반도체 전체 제품의 특성을 만족시키는데 패키지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성능의 반도체 칩을 패키지로 만드는 경우에는 패키지 상태에서 정확한 전기 해석이 필요합니다. 전기 해석은 모델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고속 디지털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타이밍과 신호의 품질 형태의 정확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전기 해석을 위한 전기 모델의 기본 요소는 저항, 인덕턴스, 컴패시턴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입니다. 컨벤셔널 패키지 중 플라스틱 패키지 공정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며 리드 프레임 타입 패키지와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공정의 전반부는 비슷하지만 후반부 연결 핀 구현 방법의 차이 때문에 공정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컨벤셔널 패키지는 웨이퍼를 칩 단위로 먼저 잘라서 진행되는 패키지 공정입니다. 여기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백그라인딩입니다. 백그라인딩 공정은 제작된 웨이퍼를 패키지 특성에 적합한 두께로 만들기 위해 웨이퍼의 뒷면을 가공한 후 원형 틀에 붙이는 공정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밑에 그림은 백그라인딩과 과정을 모식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웨이퍼의 뒷면을 연마하기 전 앞면에 보호용 테이프인 백그라인딩 테이프를 붙이며 백그라인딩 공정 중 회로가 구현된 웨이퍼의 앞면에 물리적인 손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웨이퍼 절단입니다. 웨이퍼 절단 공정은 백그라인딩을 완료 후 한 웨이퍼의 스크라이브 레인을 절단하여 칩 단위로 분할하는 공정입니다. 이는 칩 단위의 패키지 공정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며 다이싱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싱 공정에서는 블레이드 다이싱은 턴날이 회전하면 작업 공차가 생기므로 두껍게 스크라이브 레인의 공간을 휠보다 두껍게 확보해야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또한 레이저 다이싱이란 것도 있으며 보통 웨이퍼 뒷면에서 레이저를 조사하여 웨이퍼를 절단하는 것입니다. 레이저로 웨이퍼를 절단하므로 물리적 충격을 주지 않으면 웨이퍼를 절단하기에 적합하며 절단면의 손상이 적어 칩의 강도도 높게 됩니다. 다음은 다이 어태치입니다. 웨이퍼 절단 공정으로 절단된 칩을 마운팅 테이프에서 떼어낸 후 접착제가 도포된 서브스트레이트나 리드 프레임에 붙이는 공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웨이퍼 절단 공정 중에는 잘라진 칩이 마운팅 테이프에서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어태치 공정에서는 마운팅 테이프의 접착력이 너무 강하면 칩을 떼어낼 때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운팅 테이프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웨이퍼 절단 시에는 강한 접착력을 유지하고 칩 어태치 전에 자외선 빛을 쬐면 접착력이 약해지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후 떼어낸 칩은 다시 접착제로 서버스트레이트에 붙여야 하는데 접착제가 액상인 경우에는 서버스트레이트에 미리 도포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터커넥션입니다. 인터커넥션은 패키지 내부에서 칩과 서버스트레이트, 칩과 칩 등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와이어를 이용한 한 와이어 본딩과 플리칩 본딩이 있습니다. 플리칩 본딩의 경우에는 접합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언더필 공정이 필요합니다. 와이어 본딩이란 열 압력 진동을 이용해 금속 와이어로 칩과 서버스트레이트를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와이어는 보통 금을 사용하는데 전기 전도도 좋지만 연성이 좋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플리칩 본딩입니다. 플리칩 본딩은 본칩 위에 범퍼를 만들어서 서버스트레이트와 전기적 기계적 연결을 한 것으로 와이어 본딩보다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플리칩 본딩 시 칩과 서브스트레이트와 열팽창 개수 차이에 의한 스트레스를 범프만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범프와 범프 사이의 공간을 폴리머로 채워주는 언더필 공정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몰딩입니다. 플라스틱 패키지에서 쓰이며 몰딩은 열 경화성 수지의 여러가지 무기 재료를 혼합하여 만든 재료인 EMC를 칩과 와이어 등에 둘러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고객이 원하는 패키지 크기나 모양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열 경화성 수지란 저분자 유기물과 무기물이 혼합되어 열을 받으면 각 분자들 사이에 중합 반응이 일어나 고분자 화합물이 되어 단단해지는 혼합 물질입니다.
EMC가 대표적이며 EMC는 반도체에 가해지는 열적 기계적 손상과 부식 등을 막아 반도체 회로의 전자전기적 특성을 보호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마킹입니다. 마킹은 반도체 패키지 표면에 반도체 종류, 제조사 등의 제품 정보와 고객이 원하는 특정 표식 등의 무늬 기호 숫자나 문자 등을 새기는 공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패키징 후 반도체 제품의 불량으로 동작 자체가 불가능할 때 마킹된 정보를 기초로 불량 원인 등을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솔더볼 마운팅입니다.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에서 솔더볼은 패키지와 외부 회로의 전기적 통로뿐만 아니라 기계적 역할까지 합니다. 솔더볼 마운팅은 서브스트레이트 패드에 솔더볼을 접착해주는 공정입니다. 플럭스를 패드에 도포한 후 솔더볼을 녹여 붙여준 다음 플럭스를 세척하여 없애는 순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싱귤레이션입니다.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의 가장 마지막 공정이며 싱귤레이션은 블레이드로 공정이 완료된 서브스트레이트 스트립을 잘라서 하나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정입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웨이퍼 상태에서 패키지 공정을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포토 공정입니다. 리소그래피 공정이라고도 하며 리소와 그래피의 합성어로 석판화 기술을 뜻합니다. 즉 포토 공정은 빛에 반응하는 감광제를 웨이퍼에 도포한 후 원하는 패턴 모양을 갖는 마스크를 통해서 웨이퍼의 빛을 조사하여 빛에 노출된 영역을 현상한 후에 원하는 패턴이나 형상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주요 공정 순서에 대한 그림입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포토 공정은 패턴이 있는 절연층 형성, 전해도금층 형성을 위한 포토레지스트의 패턴 작업 애칭으로 금속 배선을 만들어 주기 위한 애칭 방지막의 패턴 작업을 주로 사용됩니다. 포토 공정은 사진을 찍는 것과 비교될 수 있으며 사진을 찍는 데 필요한 빛은 햇빛이고 포토 공정에서는 강원이 됩니다. 포토에서는 마스크 또는 레티클이 피사체가 되며 사진기를 찍는 것을 포토 공정에서는 장비에서 노출하는 것이고 사진기의 필름 역할을 포토 공정에서는 웨이퍼 위에 도포된 강광제 포토레지스트라고 불립니다. 또한 강광제인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에 도포할 때에는 세 가지 방법이 이용되는데 스핀 코팅법, 필름 라미네이션법, 스프레이 코팅법이 있습니다. 도포 후에는 점선을 가진 포토로 레지스트가 흘러내리지 않고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 처리하여 솔벤트 성분을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스핀 코팅은 점성이 있는 포토 레지스트를 웨이퍼 가운데에 떨어뜨려 주면서 웨이퍼를 회전시켜 웨이퍼 가운데 떨어진 포토 레지스트가 원심력에 의해 웨이퍼 가상 자리로 퍼져나가면서 균일한 두께를 도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라미네이션법은 필름 두께를 처음부터 원하는 포토 레지스트 두께로 만들어서 공정을 진행하므로 두껍게 도포해야 하는 경우에 더욱 유리한 공법입니다. 필름을 웨이퍼에 밀착하기가 쉽지 않아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웨이퍼의 요철이 아주 심한 경우엔 포토레지스트를 한 가운데 뿌리는 스핀 코팅보단 스프레이로 웨이퍼 전면에 고루 뿌리는 스프레이 코팅이 균일한 두께로 도포하는 데 유리하게 됩니다.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한 후 열처리한 다음에는 빛을 노출하는 노광 공정을 진행합니다. 마스크에 만들어진 패턴에 강원을 통과시켜 웨이퍼 위에 포토레지스트에서 웨퍼 패턴을 가지고 빛을 받게 합니다. 이때 빛을 받은 부분이 약해지는 포지티브 타입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에 제거할 부분이 뚫려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는 빛을 받은 부분이 단단해지는 네거티브 타입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에 남아 있어야 하는 부분이 뚫려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노광 공정입니다. 노광 공정은 구조에서 약해진 부분을 형상액으로 녹여내는 공정이 형상입니다. 스퍼터링 공정, 전해 도금 공정, 습식 공정이 있으며 스퍼터링 공정은 웨이퍼 위에 금속 방망을 PVD 공정의 일종의 스퍼터링으로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웨이퍼 위에 형성된 금속 방망은 플리칩 패키지와 같이 범프 아래에 있는 UBM으로 부릅니다. 전해 도금 공정은 전해질 용액의 금속 이온이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자를 이용한 환원 반응에 의해 금속으로 웨이퍼에 증착되게 하는 공정입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정에서는 정기적 연결을 위한 금속 배선이나 접합부를 형성하기 위한 펌프와 같이 두꺼운 금속층을 형성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네 번째로는 습식 공정, PR 스트립과 금속 애칭입니다. 전해 도금 등 포토레지스트의 패턴을 이용한 공정이 완료되면 역할을 다한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제거 공정이 PR 스트립입니다. PR 스트립은 스트리퍼라는 화학 용액을 이용한 습식 공정이므로 퍼들, 탱크, 스프레이 공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퍼터링으로 형성된 금속 방망은 금속 배선이나 펌프가 전해 도금 등의 공정으로 형성된 후에는 다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웨이퍼 전체가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쇼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정 두 번째입니다. 펜인 WLCLP 공정이며 펜인 WLCLP는 웨이퍼 테스트가 끝난 웨이퍼가 라인에 입고되면 먼저 스퍼터링 공정으로 금속 방막층을 만들어 그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두껍게 도포하는데 패키지용 금속 배선 형성을 위해서는 그 배선 두께보다는 포토레지스트가 두꺼워야 하기 때문에 포토레지스트는 포토 공정으로 패턴을 만들고 패턴이 되어 열린 부분의 전해 도금으로 구리를 도금하여 금속 배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배선이 형성되면 포토레지스트를 벗겨두고 필요 없는 부분의 금속 방마층을 화학적 애칭으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절연층을 형성시킵니다. 절연층이 포토 공정으로 패턴화되면 그 위에 솔더볼을 붙이는 솔더볼 마운팅 공정을 진행합니다. 솔더볼 마운팅이 끝나면 패키지 공정이 완료되므로 웨이퍼 절단을 통해서 펜인 WLCSP 단품으로 만듭니다. 솔더볼 마운팅 공정은 WLCSP 위에 패키지용 솔더볼을 붙이는 공정입니다. 이는 컨벤셔널 패키지에서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솔더볼을 붙이는 공정과도 유사한데 웨이퍼 위에 솔더볼을 올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플럭스 도포, 솔더볼 마운팅 리플로우 과정은 똑같지만 플러스 도포와 솔더볼 마운팅 시 사용하는 스텐실이 웨이퍼와 같은 크기입니다. 리플로우 장비도 컨베이어로 이송하는 대류 리플로우 방식이 아닌 같은 핫플레이트 기반의 웨이퍼 리플로우 장비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플리츠 범프 공정입니다. 플리치 패키지에서 범프를 형성하는 공정은 웨이퍼 레벨 공정으로 진행하지만 후속 공정은 다음과 같이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으로 진행합니다. 포토레시스트를 도포하여 패턴화하는데 형성할 범프의 높이 때문에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가장 두껍게 도포할 수 있는 쪽에 속하는 포토레시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해 도금으로 솔더 범프를 만드는데 12P의 경우에는 구리를 도금한 뒤 다시 솔더를 도금합니다. 솔더는 보통 무연 솔더인 SNAG 합금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재배선 공정입니다. 재배선 공정은 칩 적층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웨이퍼에 형성된 패드에 재배선용 금속층을 다시 만들어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펜아웃 WLCSP 공정입니다. 펜아웃 WLCSP를 만드는 공정은 먼저 웨이퍼 모양의 캐리어에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웨이퍼 다이싱 공정이 완료된 칩 층에서 테스트에서 양품으로 판정받은 칩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붙이며 시작됩니다. 다음으로는 실리콘 관통 전극 TSV 패키징 공정입니다. TSV를 이용한 칩 적층 패키지를 만들 때 크게 두 종류의 패키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D 칩 적층으로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용한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KGSD 형태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2.5D 패키지나 3D 패키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WSS 공정입니다. WSS는 백그라인딩 전에 캐리어 웨이퍼를 붙인 후 백그라인딩 공정을 진행하여 얇아진 웨이퍼를 백그라인딩 된 면에 추가 공정이 가능할 수 있게 핸들링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적층 공정입니다. 적층 공정, TSV를 이용한 패키지에서 웨이퍼 앞면과 뒷면에 각각 형성된 펌프들을 본딩하여 적층하는 것이며 본딩 방법은 플립 칩 본딩처럼 MR이나 열압착 방식 등을 이용합니다. 적층 시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 칩 투 칩, 칩 투 웨이퍼, 웨이퍼 투 웨이퍼로 적층 공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